시간이 좀 지나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노 교수님께서 그 흑연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나노카본이라고 하는 흑연하고는 같은 계열이겠죠. 카본으로 되어 있는 나노 소재하고 근데 금속을 하이브리드해서 주로 EMI 발열체 응용 쪽으로 조금 좁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재료의 두 가지 응용의 EMI 발열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전기 전도성을 이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하면 몇 가지 간단한 이론하고요. 제일 중요한 열 전도, 전기 전도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전기 전도라고 하게 되면 전자, 일렉트론 또는 홀, 전공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전자라고 하는 거는 이동할 수 있는 그 물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갈 수 있는 물질로만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열전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포논이라고 그러죠. 이 포논이라고 하는 놈은 전자와 달리 어디로든 스캐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전도하고 전기전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근본적으로 전자의 이동이냐 포논의 이동이냐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재료에 어떤 이런 입자들을 쭉 넣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함량이 올라가는 거죠. 함량이 올라갈 때 전기전도하고 열전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보시면 예를 들어 전기전도 같으면 어떤 특정 농도가 될 때까지 즉 그러니까 그때 이런 전도성 입자들이 적어도 한 번은 만날 때까지 한 번은 만날 때까지는 전기전도가 이렇게 나오지 않죠. 제로로 있다가 어느 포인트 이상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포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기전도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한 컨셉이 포컬레이션 농도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게 이제 전기전도의 특징이고요. 열전도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 중으로도 포논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이런 입자들이 서로 맞닿아 있지 않더라도 서서히 올라가죠. 서서히 올라가다가 어느 포인트,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나서 이제 입자들이 충분히 많아지게 되면 슬롭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 이런 라인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기전도에서는 이 P라고 하는 포컬레이션 농도를 다루고요. 열전도에서는 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포컬레이션 농도 또는 크리티컬 농도를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가 전기전도, 열전도를 다루는 어떤 복합 소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생기겠죠. 자, 우리가 플로렌처럼 이게 이제 다 나노카본들의 일종이죠. 플로렌 C60처럼 이런 동글동글한 입자들 여기 있는 것처럼 동글동글한 입자를 쓴다. 그러면 훨씬 높은 농도에서 이런 포컬레이션이나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1차원 입자로 간다. 그러면 많이 농도가 내려갈 겁니다. 2차원 입자로 가면 더 많이 내려가겠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전도도를 얻기 위해서 더 작은 소량의 입자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재료를 다룰 때 핸들링할 때 유리함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지금 입자를 나노카본이라고 하는 CNT 그래핀 입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런 포컬레이션 농도를 어떤 입자들의 형상을 가지고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컨셉일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주요 응용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발열체인데 발열체도 사실은 아주 심플합니다. 엄청 심플한 게요. 사실은 이런 저항체가 있고요. 이 저항체에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 뿐이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일렉트론이 관여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주 심플한 식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줄슬로라고 하죠. 줄의 법칙인데 이 결국은 아주 간단한 식인데요. 열량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하고 저항 또는 전압하고 저항하고 관계로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일정한 열량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히터니까 일단 열량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발생을 열량시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전압이 높은 가정용 전압, 예를 들어서 220V를 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는 거는 3.3, 3.7V거든요. 자동차로 가면 12V, 24V 이렇고요. 결국은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이 올라가면 따라서 저항도 같이 올라가야 되고요. 전압이 내려가게 되면 저항도 같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열체도 전기 전도의 전도도를 어떻게 차이나게 할 거냐 가지고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 전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하고 전도도하고 관계를 좀 알아볼 건데요. 대표적인 전기 전도성 소재들을 이렇게 메탈계, 카본계, 전도성 고분자계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메탈 같으면 이런 파티클 형태로부터 우리가 어떤 모양이나 코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프린팅을 하거나 컴파운딩을 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그 실버 바, 뭐 골드 바 이걸 다룰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런 파티클로부터 가야 되니까 이런 입자들로부터 출발을 해서 뭐 어디 컴파운딩해서 폴리머에 넣거나 아니면 코팅을 하거나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세 재료는 결국 나중에 이제 신터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볼크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메탈에 보면 이제 나노 와이어도 있죠. 나노 와이어는 입자입니다. 파티클입니다. 그러니까 파티클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포컬레이션 개념에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카본계도 보면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카본 블랙, 카본 파이버, 그래피엔, CNT 이렇게 있죠. 네, 이런 재료들, 그다음에 컨덕팅 폴리머도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전도도별로 많은 차이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컨셉인데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뭐 그 저항, 컨덕티비티에 대한 개념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면으로 표시하느냐 또는 최적 비저항 5옴센치로 표시하느냐 그건 서로 역수의 관계니까 지면으로 표시했다라고 하면 자, 재료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적당히 흐른다, 아주 잘 흐른다. 전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흐르지 않는다는 부도체고요. 적당히 흐른다가 반도체고요. 아주 잘 흐른다가 도체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그 각각의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지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10의 마이너스 8승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높은 것들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아래부터는 이제 반도체, 적당히 흐른다라는 되고요. 그다음에 10의 한 4승, 굉장히 많죠. 10의 4승 이후부터는 이제 도체라는 아주 잘 흐른다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제일 좋은 쉬운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궈 놓은 상태, 전자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궈 놓은 상태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살짝 돌려서 훨씬 똑똑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반도체 상태, 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점 더 이제 조금 더 흐르다가 마침내 도체로 가면 거의 소방 호스를 완전히 다 틀었을 때 우리가 그 화염을 진압하기 위해서 꺼야 되는 그 정도로 나오는 게 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기 전도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이것도 전기 전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도 뭐 거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도 전기가 흐르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전기 전도 영역이 있는데 한 번 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마다 이 영역들에 대한 컨셉이 다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적은 정도의 전기 전도를 이용하는 응용 분야가 어디냐면 이런 ESD라고 하는 정전 분산, 정전기를 방지하는 정도가 아마 전기 전도를 이용하는 가장 쉬운 예일 겁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의 전기 전도만 발생을 해도 ESD는 충분히 역할을 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의 주제가 EMI하고 발열체인데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어 EMI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전기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한 이 정도는 돼야 아주 약한 전자파 차폐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가장 민감한 장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장비 중에 가장 EMI가 민감한 장비는 이렇게 늘 되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정도 되려면 가장 높은 영역 이 정도의 EMI가 필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발열도 아주 높은 전압, 가정용으로 쓴다 그러면 이 정도로도 가능이 한데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전압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 전압이 저항이 내려가야 되는 전도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기 전도 영역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달라지게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재료들의 특성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메탈이다. 메탈을 왜 그 메탈이라고 하는 도체하고 메탈하고 거의 같은 컨셉으로 쓰는 이유가요.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도가 아주 좋죠. 그래서 10의 4승 이상의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좁게 제가 영역을 표시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Ag다, 은이다 또는 카파, CU다 각각의 고유 전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전도도들이 이렇게 포인트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노 와이어다. 얘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나노 와이어는 입자인 거죠. 얘를 포컬레이션 이거 신터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자다 보니까 농도를 예를 들어서 뭐 1%를 썼을 때, 10%를 썼을 때, 뭐 20%를 썼을 때 저항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노 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영역의 포컬레이션 티어리 때문에 전도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볼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카본 파이버도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넓은 영역의 전기 전도도를 보여줄 수 있고요. 카본 블랙은 동글동글한 입자니까 더 낮은 영역의 전기 전도. 그다음에 전도성 고분자도 종류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이거 도핑도 하고 해서 아주 전도도가 좋은 고분자도 있고 전도도가 낮은 고분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영역들이 있죠. 자, 그리고 남은 CNT 그래핀을 뿌려보면 자, 이 정도 됩니다. 이것도 물론 아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오늘의 주제가 이제 금속을 복합하는 건데 금속을 복합하면 이런 영역이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컨셉인데요. 자, 각각의 이렇게 넓은 전기 전도도의 범위가 있는데 각자 소재들이 보면 뭐 카본 블랙의 영역, 카본 파이버의 영역, 뭐 CN2 그래핀의 영역, 메탈의 영역 이런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이 영역에 맞는 소재를 선택해서 접근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뭐 나노카본에 대한 거는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카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이런 1차원 입자, 2차원 입자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흑연 이야기고요. 그래서 주로 CNT 그래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제 이 재료들은 다 기본적으로는 입자입니다. 입자라는 거는 결국 가장 중요한 컨셉, 분산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분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결국은 CNT나 그래핀을 어느 팀이 잘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CNT 그래핀의 분산 기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료들은 기본적으로는 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저희 전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런 분산 기술을 가장 오랫동안 해왔고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생략을 할 거고요. 아무튼 CN2 그래핀은 반드시 분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고농도의 페이스트 형태까지 아주 극강의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분산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고농도로 이렇게 분산이 됐을 때 분산이 유지되게 하는 그 기술이 가장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고요.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핀도 입자 형태로 다루기 때문에 분산 기술이 가장 중요한 형태이고요. 그래서 뭐 많은 분산 기술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분산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유니버셜한 어떤 디스퍼전 메서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기업에 계신 분들 특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그냥 그 분산하는 거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통은 표현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요. 각각의 아이템마다 어플리케이션마다 어떤 응용 분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물질 예를 들어 폴리머가 뭔지 용매가 뭔지 이런 각각의 시스템에 따라서 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분산 기술이라는 게 그래서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 그 실질적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뭐 저희는 워낙에 다양한 분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주 묽은 용액부터 아주 좀 농도가 높은 이런 페이스트까지 중요한 이런 분산 기술들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전도도도 잘 나와야 되겠죠. 그게 오늘의 핵심이고요. 지금 이제 실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 나노카본이라고 하는 재료하고 메탈하고 어떻게 복합화를 할 거냐, 소위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노카본하고 메탈을 섞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그냥 섞는 거죠. 단순히 그냥 혼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나노카본 예를 들면 CNT로 하겠습니다. CNT든 그래핀하고 메탈을 단순히 혼합한다 기계적으로. 자 그러면 어떤 조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최소한 1차원 정도 길이의
혼합은 돼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입자이고 결국 컨택 그 포인트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가 여기가 뭐 동글동글한 플로렌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뭐 은 입자, 동글동글한 은 입자다. 이런 상태로 차원이 0차원 형태를 혼합해 가지고는 어떤 효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차원, 1차원 또는 2차원, 1차원 정도 되는 입자들을 섞어야만 되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믹싱으로 할 수 있는 거는 1차원 정도는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하는 방법도 가능할 겁니다. 근본적으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CNT라고 하는 또 이게 CNT거나 또는 그래핀이라고 하면은요 결국은 입자의 컨택에 의해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전자가 일렉트론이 이동하는 그 패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면 얘는 가다가 점프 또 점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이 정션들에서 전자가 엄청나게 많은 그 그러니까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이라도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 전자가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전도도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CNT의 그래핀 이렇게 입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접촉 부위 만나는 정션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뭐 실버나 카파나 이런 메탈들을 씌워놓을 수 있다. 그러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합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합성하는 거, 보통 이건 인시추라고 그러죠. 인시추 합성하는 방법. 그래서 바로 섞는 방법, 이렇게 합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하되 입자 표면에 이렇게 CNT를 또는 그래핀을 합성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이건 특성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입자들 이게 메탈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실리콘인데요. 메탈 위에 이제 이렇게 코팅, 뭐 랩핑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1, 2, 3번에 대한 내용을 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전도도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이렇게 낮은 전도도 영역부터 높은 전도도 영역까지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뭐 CNT를 쓰거나 그래핀을 쓰거나 하면 저항들이 이 정도도 나오고 이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하게 되면 더 내려가고 이렇게 더 내려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넓은 레인지의 전도도를 구현할 수 있느냐. 그게 아주 이 소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입자들끼리 혼합할 수 있는 경우, 그 대표적인 사례가 CNT하고 에이지 나노 와이어라고 하는 둘 다 1차원 입자들을 혼합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 놓으면 굉장히 좋은 특성들이 구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나노 와이어가 직경이 한 25에서 30 나노 정도 되거든요. 나노 스케일입니다. CNT 여기서는 지금 싱글인데요. 싱글이 보통 시작은 좀 크지만 우리가 분산을 해서 컨트롤할 때는 한 5나노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직경이 5나노인 입자하고 한 30나노인 입자를 어떻게 섞을 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노 사이 입자들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분산이라는 컨셉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나노 와이어나 CNT를 분산을 용액 상태에서 잘 시킬 수 있으면 용액 대 용액으로 혼합을 하면 거의 입자 레벨에서 혼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든 예를 들면 이렇게 나노 와이어에 CNT가 이렇게 올려지는 점점 더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나노 와이어는 메탈입니다.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 기계적으로 해석할 때 리지드 바디라는 강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나노 와이어는 강체고요. CNT는 거의 실키한 거미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미줄하고 막대하고를 두 개를 혼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션에 대한 거를 거미줄이라는 게 그렇게 압착하는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바이패스하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영역으로 그런 일렉트론들이 몰렸을 때 그걸 바이패스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UV에 대한 안정성도 제공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노 와이어의 장점과 CNT의 장점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16년도에 기술 이전을 해서 이미 양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2m 폭으로 슬럿 다이 코팅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이.
그래서 다양한 전기 전도도하고 투과도별로 제가 구현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에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투명한 EMI가 되겠죠. 예를 들어 뭐 TV 전면에 필요한 그러니까 TV에서부터 나오는 EMI를 차단하기 위한 투명 EMI, 투명한 EMI도 용도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쓸 수 있는 이런 필름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투명 히터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명 히터로도 그 많은 테스트들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려서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각각 전압대별로 이제 그 설계를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플렉서블한, 그래서 이거 사실 의류에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밴딩 테스트를, 그러니까 나노 와이어만 썼을 때하고 여기에 CNT가 들어갔을 때하고 보면, 나노 와이어는 어찌됐든 리지드 바디 강체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10,000회 정도 반복이 되면 끊어지게 되는, 결국은 끊어집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보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좀 릴라이빌리티가 확보된 이런 투명한 히터들을 설계할 때 아주 좋은 재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EMI, 투명 EMI든 투명 히터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폴리 이미드 필름 위에 올려져 있고요. 거의 투명하죠. 그리고 이제 전극을 올려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거고요. 이런 투명 발열체에 대한 테스트들을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지금 아직 좀 그 업체들이 민감해서 사실은 오픈하기 어려운 데이터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 스키 타실 때 고글에 성에 많이 끼잖아요. 히팅 고글로 쉽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이 계약해서 하는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전면 유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산업용 히터 등에도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히터로 쓸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에 지금 적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앞에 기억하셔야죠. CNT 그래핀의 정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메탈들을 합성하는, 그래서 그 합성하는 기술도 대량 제조가 가능한 방법들로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일단 뭐 페이스트가 된다 그러면, 인쇄라는 건 아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패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리소라고 해서 반도체 공정을 그대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리소 공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바로 이렇게 인쇄할 수 있으면, 프린팅 할 수 있으면, 뭐 이런 재료가 적절하게 주어지고 프린팅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패턴을 리소 없이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용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재료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런 뭐 소스 드레인 전극도 올려볼 수 있고요. 히터용도 이렇게 인쇄로 해서 접근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패턴들, 예를 들면 이렇게 그 CNT만으로, 예를 들면 이게 카파포일이라고 하면 카파포일로 이렇게 종이학을 접었다가 풀게 되는 순간 바로 다 그 접힌 면들은 다 끊어지게 돼 있거든요. 얘는 뭐 이렇게 만들고 풀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전극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히터로도 쓸 수 있고, 아주 낮은, 앞에 이제 투명 히터 쪽에서는 전압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았지만 여기서는 뭐 1, 2, 3볼트만 가지고도 더 높은 발열이 가능한 거죠. 저항이 훨씬 더 낮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료 베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CNT하고 메탈들을 이런 식으로 혼합을 해서 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벨트 형태로도 가져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재료들 가지고 메탈이 줄 수 없는 이런 플렉서빌리티를 주는 거죠. 이렇게 유연함과 어떤 퍼티그에 대한 내구성,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성, 다기능성을 갖는 전도성 시트라고 그러죠. 이런 시트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EMI 쪽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EMI라고 하는 게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EMI 영역이 이렇게 되게 넓다고 그랬잖아요. 이 넓은 영역이 왜 이렇게 존재하느냐면, EMI가 필요로 하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전자제품은 기본적으로는 다 EMI가, 우리 일상생활에 볼 수 있는 모든 전자제품은 다 EMI가 기본적으로 채택이 돼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가까이 있지 않는 밥솥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주 약한 EMI가 될 거고요. TV도 제법 높은 EMI가 요구가 됩니다. 스마트폰 아주 강력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EMI를 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 EMI 아이템들마다 어느 주파수대를 쓰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차폐 효율을 필요로 하는지 그 차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렇게 넓은 범위가 있고 각각의 재료들이 있다라는 게 메탈로만 무조건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차폐 효율이라고 하는 쉴딩 이펙티브니스라고 하는 이 SE 값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론적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재료의 이런 전도성 물질을 어느 두께로 어떤 전도도를 갖는 재료로 도입을 할 거냐, 이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차폐 효율도 바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지는 이겁니다. 요지는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나노카본만 가지고도 이런 정도의 영역에서 이렇게 메탈이 들어가면서 확대될 수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그래핀으로 지금 저희가 이건 아주 오래전 데이터인데 이때 할 때만 해도 지금 저희가 한 지멘 센치로 하면 200에서 300 정도인데요. 지금은 한 1000지멘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37 이 정도 dB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45, 뭐 50 이렇게까지도 가능한 차폐 재료가 된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CNT다. CNT는 저희가 메탈하고 훨씬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80 dB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요구하는 dB가 거의 한 100, 95, 100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올리려면 메탈이 더 도입이 돼야 되긴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영역들도 아주 중요한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 실제 이제 공인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식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한 50에서 80 정도의 차폐 효율까지는 CNT 그리고 CNT 메탈 가지고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앞에 그 CNT 나노 와이어 시스템보다는 이렇게 메탈이 도입되면 훨씬 더 저항을 낮출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이제 그 포터블한 의류라든가 스마트폰의 전압을 활용해서 히팅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에 직접적으로 바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뭐 다양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이 재료 설계라는 거는 어떤 재료를 어떤 분산으로 해서 어떻게 로딩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각 아이템들마다 아마 그 설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런 거는 아마 저희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이렇게 그 옥사이드 계열도 있고요, 나노카본 계열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탈이 있고요. 이것들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계열이 있는데 각각이 다 요구되는 그 볼트, 그러니까 전압들이 다 조금씩 다르죠. 메탈이 가장 낮은 영역에서 같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온도를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다양한 전도성 재료들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리고 물론 전극 설계도 아주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이런 뭐 그래핀 또는 CNT 메탈 이런 시트들이 가장 좋은 전도성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건 제가 가장 최근에 해서 지금 상용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재밌는 아주 재밌고 심플한 컨셉인데요. 사실은 고전도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탈 재료는 사실은 금은입니다. 금은이 되게 좋은 재료인데 아시는 것처럼 너무 비싸죠. 금은 사실 이렇게 전극 재료로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비싼 고가의 귀금속이고요. 실버도 사실은 귀금속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아주 비싼 재료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귀금속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인체 착용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노출되는 어떤 환경에서든 예를 들어서 뭐 바닷물에 들어가든 뭐 소위 산성비를 맞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화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된 상태 메탈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귀금속으로 쓸 수 있고 당연히 우리가 요구하는 뭐 전자제품이든 어디든 쓰일 수 있는 전극 재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고가의 재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메탈에서도 그런 전도성 재료의 표준은 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 실버를 카파는 이거의 한 80분의 1 가격이거든요. 은보다는 훨씬 싼 재료죠. 전도도는 거의 같습니다. 거의 뭐 차이라는 걸 무시해도 될 정도로 거의 전도도가 좋은 재료인데 가격은 8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카파를 쓰는 구리를 쓰면 되잖아요. 근데 구리라는 거는 비금속으로 여러분들이 구리를 어디다 달고 다니지는 않죠. 구리 반지는 없잖아요. 구리 반지라는 걸 만들어서 낄 수는 있는데 뭐 일주일 안에 새카맣게 산화가 돼서 아마 여러분들 손이 훨씬 더 지저분해질 겁니다. 무슨 차이냐면 구리가 비금속이 못 되는 이유는 산화가 너무 잘 되기 때문이거든요. 가격은 훨씬 싼데. 그래서 실버를 카파로 쓰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산화 방지 대책. 그리고 실제로 같은 입자 사이즈라고 하면 신터링 온도도 카파가 더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터링 문제 두 가지를 풀면 80분의 1이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재료예요. 은 싸지 않거든요. 특히나 요즘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업계들마다 다 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도성 페이스트라고 하게 되면 전도성 페이스트의 표준은 실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시장도 어마어마합니다. 용도도 어마어마하고 뭐 태양전지며 뭐 그다음에 각종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은 양이 제법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도도를 부여하기 위한 메탈이 대표적으로 금은 동이 있는데 두 개는 뭐 기금속이라서 그만큼 안정한 재료이고요. 카파는 산화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고요. 가격적인 매력이 거의 80분의 1, 8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재료죠.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실버도 벌크 가격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벌크로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골드 바, 실버 바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입자 형태로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자를 다룰 때 실버가 예를 들어서 50나노짜리 입자들이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 150도 이하에서 신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원래 벌크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지게 되고요. 카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파 벌크 가격은 굉장히 싼데 얘를 50나노짜리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거의 뭐 실버나 차이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큰 입자 사이즈를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구리라는 거는 뭐 다 상상을 하시죠. 너무나 산화가 잘 됩니다. 일례로 예를 들면 이거 프랑스에서 독립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냈죠.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이 상태는 이런 청동을 써서 이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직접 보신 적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생겼죠. 직접 가서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생겼고 원래 이렇게 왜 색깔을 저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원래는 이랬을 거고요. 이랬고요. 당연히 얘가 이제 산화가 되면서 청동의 고유 그 산화된 색깔, 거기 푸르스름한 색깔로 변색이 된 거죠. 그래서 카파의 그 이 산화는 뭐 막을 수가 없는 그 본질적인 문제이고요. 그거를 그래핀으로 막겠다라는 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래핀의 그 배리어 특성은 워낙 잘 알려져 있고 잘 만들면 잘 되는, 그래서 이 카파의 배리어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심지어 실버를 표면에 감싸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카파 베이스긴 한데 오히려 실버보다 더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안정한 재료를 만들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핀을 합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액상 합성법을 써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그래핀을 합성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한 2층, 3층 정도의 그래핀을 표면에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분석들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분석을 엄청나게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입자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페이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다양한 인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여기 소결 이야기는 나중에 포토닉 신터링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광소결로 해서 뭐 옵티마이즈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좋은 내구성이 유지되는 그런 필름들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렇게 다 감싸져 있는데 신터링이라는 건 입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여기가 그래핀이 표면에서 합성이 될 때 시딩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이게 만나는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군데군데 이렇게 성장을 해서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런 이 그레인 바운더리가 이제 이 재료의 위크 포인트죠. 그래서 열이 가해지면 이게 터져서 만나고 덮이고 하는 이런 식으로 신터링이 된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내구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858 테스트를 보통 해보면
일반 카파다 그러면 아예 새카맣게 변색이 돼서 이렇게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실버하고 카파 그래핀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같은. 그래서 내구성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EMI에도 쓰고 사실은 지금 가장 업체들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파 그래핀인데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실버라고 하는 게 거의 메탈에서 전기 전도도를 구현하는 표준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I, 그다음에 뭐 히터, 예를 들면 자동차의 그 뒤에 열선 유리 있잖아요. 모든 차에 다 달려 있는 뒤에 열선 유리가 다 실버 베이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우리가 쉽게 바꿔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EMI든 발열이든 전기 전도도를 요구로 하는 다양한 용도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좀 더 뭐 이렇게 그 저항을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들에 적용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되게 이 실버를 대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은 이제 8585 같은 그런 그 신뢰성이죠. 그러니까 신뢰성, 릴라이빌리티가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뭐 다 인정이 되고 있어서 적용할 때 어떤 그 실제 실버로 쓰고 있던 아이템을 같은 공법으로 같은 공정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작년 19년에 기술 이전을 해서 이미 입자나 페이스트는 현재 이 업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시간 거의 비슷하죠? 더 많이 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마지막 그 요약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게 이런 CN2 그래핀의 나노카본하고 메탈하고 두 개를 조합을 해서 가장 쉽게는 이렇게 분산. 사실 이게 이 화살표가 아주 간단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기술이 될 테고요. 이렇게 페이스트나 잉크가 되면 인쇄를 해서 방막으로 하면 이런 투명 히터나 이런 터치 패널이 되는 필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뭐 전극으로 갈 수 있고 오늘은 소개 안 했지만 사실 이거를 폴리머를 넣어서 스피닝을 하게 되면 전기가 흐르는 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는 실하고 그 섬유하고 똑같은데 전기가 흐르는 섬유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매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카파 와이어나 지금 현재는 메탈 와이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메탈 와이어를 우류에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류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뭐 재직을 할 수 있고 재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